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관련 지폐의 소집을 통지하는 것, 이게 유효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승소했던 사례인데요. 상대방이 문자로 관련 지폐 소집 통지하는 것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런 통지는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예정된 관련 지폐 개최를 금지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상대방이 법에는 문자로 통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지폐 소집 통지를 문자로 하는 것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예가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례의 중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질문부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이미 2년 임기가 종료되어서 현재 관리인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분 수요자 몇 명이, 이 몇 명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되겠죠, 법상으로. 이 몇 명이 관련 총회를 개최한다면서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자들에게 개최 소집을 문자로 통지하였는데요. 이처럼 문자로 관련 지폐 소집을 통지하는 것, 이게 유효할까요? 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자, 관련된 법부터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안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집합건물법 제34조에는 지폐 통지에 관련된 유일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이것인데요. 1항, 관련 지폐를 소집하려면 관련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 앞에 문자로 또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등등 뭐 제한이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3항 2항 건너뛰고 3항입니다. 이러한 1항의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에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그 건물이죠. 전유 부분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등기부상 주소지에다가 발송하는 것, 이걸 법원이 인정해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거의 최초로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것이고, 지금은 이게 일반화됐어요. 오래전에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 해당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반송됩니다. 거의 수령을 못해요.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냈더니만 이걸 법원이 인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에다가 발송하는 것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제 사항 보실게요. 제 사항은요, 간이한 통지 절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내 주소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또는 제3항, 요거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1항의 통지는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간이한 절차예요. 굳이 우편 보내지 말고 그냥 건물 게시판에 붙여도 된다는 것인데요. 전제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 없이 단지 건물 내 게시한 것만 가지고는 통지가 안 됩니다. 이런 규약이 있다면 가능해요. 통지, 개개인별로 통지하지 않고 건물 내 게시판에다가 붙여가지고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규약으로 이런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규약도 없이 함부로 건물에 붙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 통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10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10년 전에 제 재판할 때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다가 통지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꼭 일일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우편 만들어가지고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아무튼 건물 내 붙인 걸로 끝내려면은 이런 거에 대한 규약 규정이 있어야만 돼요.
자, 이제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상 관련 집회의 소집 통지의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지하여한다라고 돼 있지 문자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자 통지 자체가 위법 통지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자 통지의 경우에 수신인의 수신 여부, 즉 통지의 도달 여부와 또는 수신인이 당의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항변할 경우에 수신한 사람이 해당 구분 소유자인지 또는 그 명의가 아드님 거 또는 가족 거라 가지고 전화번호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아들에게 또는 따님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수신 여부, 앞에 글자 앞에 일이 없어졌다 이거 가지고 수신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보통은 등기 또는 준등기로 이렇게 서면으로 이런 소집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지했을 때 경우에요, 통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항변해버리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통지됐는지를 보낸 사람이 일일이 사실 확인을 또 받아와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처음에 수집 통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문자 통지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입증상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준등기, 우편, 일반 우편 또는 등기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자, 판례도 문자로 관련 집회를 소집 통지한 그런 사안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 대상,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즉 이런 발송 시간, 메시지 발송 시간, 대상,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비추어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련 집회의 소집을 통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문자 메시지 통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위협하다라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발송 시간, 대상,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관련 집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 유효할까요? 무효는 아닙니다.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도달이 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면으로 발송하시고 서면으로 통지하시라. 이건 역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